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대로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국은 전국 확산의 폭풍 전야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연속으로 확진자 수치가 200명대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많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이를 두고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시각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수도권 확산세가 어느 정도 좀 꺾이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3시간 뒤에 방역당국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전국 확산의 폭풍 전야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저는 그 방역 당국의 의견에 아무래도 좀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우리나라에서 방역에 관련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방역 당국, 질병관리본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 쪽에 이제 분석이 저는 조금 더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8월 초까지만 해도 하루에 한 10명 정도 환자가 나오던 상황에서 한 1, 2주 만에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언제든지 폭발적인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 환자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록 환자 숫자가 지금 최고 한 397명 정도, 그러니까 400명 가깝게 발생하던 것이 어제하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후반대 정도로 그저께 같은 경우는 280명 정도 이제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많이 준 것처럼은 보이지만 아직까지 수도권에서는 212명, 2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한 2-3개 정도의 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서는 계속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보통 이제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들고 주 초가 되면 다시 회복이 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번 주는 이상하게도 24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정도만 해도 지난 주말이랑 비슷한 정도의 검사 건수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사 건수가 회복되지 않은 이유가 이게 의심 환자가 줄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그러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의 상황은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이어서 월요일에도 검사 건수가 좀 적었었군요. 네, 그것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적은 수치가 나왔다라고도 아직까지는 좀 볼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확진자 숫자는 지난주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아직은 저희가 좀 안심하기는 이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앙임상위원회에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3단계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3단계를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던 거는 크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거리두기 3단계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안에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했을 때 그런 경우에 그 만연한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가져가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목적은 지역사회 안에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전파가 예상되어질 때 선제적으로 가져가는 목적, 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지역사회 안에 지금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했나? 현재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했었을 때는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연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2번째 목적, 지역사회 안에 코로나19 감염이 대규모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감염이 만연했을 때는 굉장히 길게 3단계를 가져가야 되지만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초기 단계인 경우는 짧게 한 번에 잠복기인 14일 정도만 3단계를 가져가줘도 전파를 굉장히 많이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권고를 했던 건데, 근데 이렇게 3단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3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최근 확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방역 정책에 대한 순응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좋지 않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전반적인 어떤 방역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거스르는 그러한 지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명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19의 어떤 지역사회 내 전파를 우리가 충분히 차단할 수 있냐 없냐가 사실은 이 단계를 결정짓는 게 될 텐데 그게 조금 어려울 걸로 봤기 때문에 아예 선제적으로 그럼 3단계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보고 결정을 아마 하기는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치도 발표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는 3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0시를 기준으로 총 18,265명이 됐습니다. 어제와 그제 2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저희가 조금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 다시 300명대로 다소 증가한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320명 중에 국내 감염 사례가 307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0명, 경기가 92명, 인천이 27명입니다. 역시나 아직까지도 수도권에서 집중된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강원에서 18명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두 자릿수가 나왔다라는 부분 굉장히 좀 의미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충남과 전남 12명씩 추가됐습니다. 또 광주, 대전, 전북에서 7명씩 나왔고요. 경남 5명, 부산에서 4명 추가됐습니다. 네, 교수님, 여전히 수도권에서 많지만 강원에서 18명이 나왔다는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이 흔하게 나오진 않았었던 네. 그런 지역입니다. 초반부에 신천지 관련돼서 이제 원주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한번 나왔었고 그 이후로는 비교적 그 코로나19 확진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지역인데요. 예. 근데 이번에 지금 원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은 조금 독특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 당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 그 근원을 좀 찾기 어려운 그런 그렇죠. 감염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러한 감염의 양상들이 교회라던가 또는 PC방, 학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강원도에서의 확산세는 저희가 좀 주의를 많이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흘 사이에 65명이 감염됐는데 그중에서 감염 경로를 아는 사례가 단 4명에 불과하다라는 건 지금 그럼 광주 지역, 특히 원주 지역에서는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저희가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주의할 점은 현재 그 원주 지역에서의 그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 않게 돌아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코로나19 확진자를 이제 신천지 관련돼서 일부 경험을 했지만 그 이유는 비교적 조용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측면들이 아직은 조금 미진한 측면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요. 이것들이 더 조사가 되면 그러면은 저희가 아마도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부산 4명이 나왔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대구와 울산, 제주에서도 각각 2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충북, 경북을 제외하고는 14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사망자가 2명 늘어서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총 312명의 누적 사망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새롭게 나온 속보 여기까지 좀 전해드리고요. 관련된 이야기 좀 계속 나눠볼게요.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관련된 확진자들이 물론 가장 큰 규모이긴 합니다만 앞서 원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고리의 집단 감염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순천에 있는 대형마트 푸드코드와 관련된 감염 사례, 이 부분이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인 그 무한그룹과 또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무한그룹에서 13일부터 20일까지 연수원에서 연수를 열었는데 그 방문자 숫자를 또 거짓으로 보고를 한 사례가 지금 나왔단 말이죠. 이런 거짓 보고로 인해서 역학조사가 늦어지고 그러면 N차 감염이 또 전파될 수 있는 기간을 더 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처벌 수위가 그닥 낮은 것도 아닌데 왜 계속 이런 사례가 나온다라고 보십니까? 이런 사례가 자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19처럼 저희가 증상으로 선별이 어려운 질환의 경우에 있어서는 역학 정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그 역학 정보에 따라서 진단 검사를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무증상 감염이나 이런 숨어 있는 감염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서도 일단은 이 동선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일부 두려워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부 이 코로나19 감염을 직접적으로 겪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19라고 부르는 감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감염된 사람이 향후 5년,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감염은 최대한 저희가 피할 수밖에 없는 감염이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학적인 조사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순천 지역 헬스장에서도 14명이 감염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같은 날 운동한 사람, 그리고 또 이 첫 확진자가 그날 마트도 또 방문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 합체한 사람, 마트에서 또 동선이 겹쳤던 사람들을 확인해 보면 접촉자만 400명에 이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12종의 고위험 시설은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헬스장은 그 대상이 아닌 겁니까? 헬스장 중에서도 이제 그 격렬한 운동을 하는 이제 헬스장이 주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헬스장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그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운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스크를 충분히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과 개인 간의 거리를 충분히 띄우게 되면은 이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그 행정적인 어떤 조치가 취해진 건데요. 네. 지금 만약 이 해당 헬스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런 조치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대한 여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운동을 할 때 들어가는 입장 단계에서는 입구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라는 공지는 해놨는데 실제로 운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 그런 환경 하에서는 코로나19가 잘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숨을 격렬하게 몰아쉬는 경우는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비말이 훨씬 더 많은 비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좁은 공간 안에서 운동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호흡도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그럼 들이마시는 어떤 공기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 위험도가 평상시보다 많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헬스장 같은 경우에 건강을 위해서 가는 곳이지만 오히려 제대로 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꼭 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추가적인 조치나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렇게 원주도 그렇고 순천도 그렇고 확진자들이 급증하다 보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탈진을 하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보건소 직원도 확진을 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 보건소 직원이 폭염 속에서 굉장히 급증한 그 검사 대상자들을 검사를 채취를 하면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퇴근하기 직전에 잠깐 장갑을 벗고 쉬는 와중에 그 손을 통해서 좀 감염이 되면서 또 확진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3명이 또 탈진을 하는, 그 지역은 청주 흥덕보건소, 여기에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탈진을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폭염 속에서 이 보건소 직원들, 의료진들에 대한 관리도 좀 추가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너무나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이러한 폭염 속에서 보호장구를 입고 환자의 검체를 채취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이 제일 고생하는 분들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어떤 지원과 그다음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기회 같은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초기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개인보호장구를 입게 되면 평상시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의 절반 정도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로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이러한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 중에도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에 대한 주의사항도 충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감염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반적인 검사 프로세스부터 시작을 해서 감염 위험성을 낮추는 데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런 폭염 하에서는 실내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무 시간에 보다 더 많은 단축과 그다음에 대기 근무자 들의 어떤 충분한 확충 같은 것들이 앞으로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 사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격리 상태, 그러니까 처음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격리 상태에 있었던 응급실에 간호사 2명이 추가로 감염됐는데, 근데 이 병원이 어제는 외래 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확진자가 나오면 특히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운영이 중지되고 가긴 좀 가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일부적인 운영은 가능한 겁니까? 이제 의료기관에서 지금 이런 확진 사례가 나온 경우가 여러 번이 있었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이런 확진 사례가 나오게 되면 의료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 하면은 일단 관련돼 있는 모든 직원들을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에서 확실하게 음성으로 판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근무 복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된 지역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소독을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잠복기 이후에 발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에 대한 CCTV 검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 평가를 하게 되고, 노출도가 높은 직원들은 전부 다 자가격리를 수행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조치가 충분히 취해졌다면은 저희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정상 진료를 돌아가기 때문에 노출됐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충북에서 80대 확진자가 확진된 지 하루 만에 사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 갈릴리교회 교인 아들과 며느리가 확진된 후에 감염된 걸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60대 이상의 환자들은 빠르게 위중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지금 위험한 건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죠. 저희가 코로나19가 위중증으로 가거나 또는 사망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이고요. 특히 80대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낮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국내에서도 거의 25%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감염된 사람 중에 4분의 1 정도가 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한 고령 환자일수록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기저질환 중에서도 당뇨라든가 또는 순환기계 질환 또는 호흡기계의 질환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더욱 높이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연령군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은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도 이 60세 이상의 확진자들도 급증을 하고 있고 위중증으로 번지는 확진자들도 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지금 코로나19 감염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특히 이제 이런 고령자들에 대한 그 걱정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10일 정도 이내에 코로나19 감염자들 중에서 60세 이상 환자의 비율은 32% 정도에 달하게 되고요. 특히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60세 이상 확진자의 누적 명수가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1,000명 중에서는 분명히 중증 감염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60세 이상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8월 21일 정도부터 이제 중증 환자도 굉장히 증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가용 병상도 빨리 마련하는 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영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